우리 교과서에요. 흥남 철수를 한 시점이 각각 날짜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가 언제부터냐 해서 기원전 100만 년, 70만 년 전, 30만 년 전, 무려 뭐 수십만 년씩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검정 교과서를, 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뭐 근세사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볼 수 있는데요. 석기, 구석기 시대가 언제냐부터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검정이라 해가지고 출판사별로 자기들이 필진을 구성해서 교과서를, 국사 교과서를 만든 다음에 그냥 교육부에 검증만 받게 되면 통과가 되는 게 지금 행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9개, 10개씩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교과서를 만드는 오나의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성향, 역사의식, 또 더 나아가서 정권의, 그 당시 어느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가, 정권의 향배, 또 사회적으로 목소리 큰 쪽,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렇게까지 역사를 굉장히 엉망으로 아주 디테일한 팩트조차도 각자 틀리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뭘로 갖고 배워서 시험을 어떻게 칩니까? 자, 우리나라의 구석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번 100만 년 전, 2번 70만 년 전, 3번 30만 년 전. 어느 게 답입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국어 교과서와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으로 할 때는 이 모든 지금 국사의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 교수나 학자들을 다양하게 불러서 토론을 하되, 결론은 지금 역사적으로 합의된 부분을 결론으로 담아서 가야 되고요. 그 좌파적인 시각이나 이념적 시각에 지우친 부분들은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지 뭐 어떤 특정한 이념이 학생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텔레비에서요, 아마 올 초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과 이런 교과서 파동을 놓고 굉장히 싸운 적이 있는데요. 그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명한 영상입니다. 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지금 역사를 써나가는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거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때도요, 조선 왕조실록을 현재의 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게 되면 사료에 손을 대어서 지 업적을 유리하게 바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관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그 사관이 쓴 글들 때문에 얼마나 사화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사관 중에서 사약을 먹은 사람이 수두룩한데요. 뭐 연산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역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만큼 역사는 과거 옛날에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이념을 빼고 제대로 서술해서 학생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학교에서 역사나 이런 부분을 배우는 사람이 그대로 없습니다. 도덕도 제대로 안 배웁니다. 법과 사회도 안 배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탈법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탈법은 탈법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부분을요, 저는 여론도 국정교과서가 좀 높다고 하니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관철시켜야 올바른 정권임을 입증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요, 중국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중국 수출은 25%인데요.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까지 합치게 되면 30%, 또 화교 자본까지 합치면 45%, 즉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중화권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지금 이런 심각한 경제 문제가 불거져 가시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요, 상하이 정시가 6% 급락했습니다. 급락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중국 정부가 22조를 풀었습니다. 돈을 푸니까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 해서
정시가 쫙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요. 어제 하한가 종목이 상하이 정시에 6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례적인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이 정확한 경제적인 수치는 두 가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정확한 한 가지다는 겁니다. 전력 사용량이라는 겁니다. 전력 사용량과 철도 화물 운송량 두 개인데 철도 화물 운송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통계를 경제 통계를 조작해서 대외 발표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서 어느 누구도 중국의 정부의 어떤 발표, 뭐 중국 정부가 작년에 7% 성장했다. 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국 정부의 부채가 얼마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성이 얼마나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과잉 설비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에 과잉 투자가 되었는가, 집이 얼마나 비어 있는가, 정확한 통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돌아가려면 전력을 사용해야 되니까 전력 사용량이 가장 중요한데 어제 7월 전력 사용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는 겁니다. 7월에 중국의 수출 규모는 같은 기간보다 8.3%가 줄었어요. 자, 중국이 전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전력 사용량이 이례적으로 감소된 겁니다. 성용차 판매량이 17개월 내에 최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는 한국의 정부에서 중국의 뭐 가치 위안화 평가절하는 결국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한국의 수출도 늘어나니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할 게 아니라 모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국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이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외환위기 또 우리나라의 경제 추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진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도 숨만 겨우 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가. 이게 앞으로 중국 변수에 제대로 얻어맞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히 중국과의 연계성을 갖다가 완화시켜가고 또 독자적인 어떤 경제적인 활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 그 중국 정부의 통계 조작을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의 성장률 통계도 못 믿겠다. 커지는 불신. 그 속에 중국 주가가 6% 폭락했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에요. 올해 1, 2분기 그러니까 1, 2, 3월, 4, 5, 6월 그 1, 2분기에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7%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7%가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한 거죠. 그렇게 딱 맞췄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천안문 사태 여파로 중국 경제가 충격을 받았던 90년 이후에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났죠. 줄곧 7%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7%가 안 돼도 7% 이상이고 7%가 넘어도 7%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옳게 한다라 해서 닥터 둠으로 불리는 마크 파버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약하다. 운이 좋으면 올해 4% 성장을 하겠지만 사실 2% 정도를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런던 소재 경제자문기관인 페이던 컨설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7% 성장을 했다는 걸 믿어준다 하더라도 그건 중국 정부의 그 발표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는 2.8%, 내년에는 1% 성장이 그칠 거다. 국내 전문가들도 7% 성장하면 물가가 오르기만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물가가 오르지 않고 내려간다. 그래서 중국은 높아도 6%다. 한국 사람들도 중국 경제를 조금만 비판하면 경제 애널리시스가 욕을 먹었어요. 아무도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모건 스탠리 총괄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임의적으로, 의도적으로 7% 성장 유지에 힘을 쓰면서 저리 대출로 거품을 키워왔는데 중국에 의한 세계 경기 침체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충격은 훨씬 더 클 걸로 보는데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5%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3%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부총리의 말은 뭡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하락하면 뭐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다고. 그래서 이 중국의 문제 정말 심각하니까요. 제발 이야기 좀 들으세요.
정부가 소득자를 위해서 하던 저임대료, 낮은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 관리로 맡기려다가 다시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 맡겨서 한답니다. 이거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대주택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임대료를 못 내서 12만 6천 가구가 천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도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는데 그건 정말 잘한 결정이고요. 이 민영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절대로 공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민영화 하다가 망한 나라 꼴이 납니다. 저는 모든 것을 공영화해야 된다. 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같은 거 수십 조씩 날려먹는데 이거 빨리 팔아라. 이거 민영화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민영화를 안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니까요. 그거 정말 구분 잘해서 하길 바랍니다. 자, 정부가요, 노동개혁을 하겠다니까 어디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하고 공기업부터, 공공기관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하겠다니까 공공기관 노조들이 버티기에 들어가서 반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려면 여기부터 안 하고 국민들이나 앞으로 협상 상대방에게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노총에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정말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을 하기 전에는 왜 계획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국민들 앞에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보다 낮다. 2분기에 지금 0.3%라는 겁니다. 실질 총생산이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요. 그런데 피그스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가운데 이 피그스는 유럽의 골칫 덩어리인 재정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탈리아만 한국보다 0.2%로 낮고 나머지 그런 경제 위기국보다 한국이 성장률이 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한국 경제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의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 경제의 앞날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특히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충격이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데 10대 그룹의 대기업들의 순이익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급감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너리스크, 즉 지배를 하고 있는 재벌 총수의 위치가 불안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가 최근에 오너리스크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중국 변수까지 나타났는데 우리 대기업들요, 누가 해도 피 터지게 싸워서 가위바위보로 하든지 격투기로 해도 좋은데 이런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오너십, 즉 이 기업을 통치하는 총수의 권위만큼은 확실히 세워놔야 위기가 오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정리 잘하기 바랍니다.